이곳 사연을 듣고 있던 중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 저도 사연을 보낼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사람 인생이 다 달라 보여도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씩 저마다의 사연이 다르긴 하지만 멀리서 뭉뚱그려 보면 어떠한 공통된 주제로 분류할 수가 있으니 말이죠. 이곳에 소개되는 며느리들 중 착한 며느리들처럼 저에게도 제 배로 낳지 않았지만 자식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모녀 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딸을 자랑할 겸 이곳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사연을 말하다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도 해야 하지만 그 점은 제가 평생 인정하고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게 딸이 되어준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상사를 운영하던 남자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한다고 해도 평범한 회사원보다 벌이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사람 됨됨이 하나와 사랑만을 보고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주변에서도 알아줄 만큼 효자이었거든요. 남편은 벌이와 상관없이 부모님께 항상 잘했고 저와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물심양면으로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시고 돈이라는 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거라며 항상 남편을 응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했고 그런 저희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왜 복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민우가 저희에게 딱 그런 복덩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굴러들어왔죠. 일요일날 가족들의 점심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갔어요. 됐어,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놀래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거 봐.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 우리 이제 집도 사고 사업도 확장할 수 있다고. 이게 다 우리 민우 덕분인가 보다. 민우가 태어나고 나서 계속 일이 술술 풀리네. 거짓말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인생은 남편의 말처럼 술술 풀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남은 돈은 항상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남편의 사업에 큰 물줄기가 되어 활로를 뚫어주었죠. 그 이후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갔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여유 있는 삶이 이제는 익숙해져 일상이 되어가고 있을 때 또다시 저희 가족의 인생을 뒤바뀌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IMF였어요. 이곳의 사연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그때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을 때고 저희 집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죠. 상사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IMF 상황은 직격타가 되었고 손 쓸 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결국 며칠 사이 넓은 주택에서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재기를 해보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거기다 불행은 하필 연달아서 찾아오는 건지 양가 부모님들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갑작스럽게 형편이 안 좋아지자 청소년이던 아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막고 있는 두 개의 한 군데만 샌다면 어떻게든 막아볼 텐데 여기저기 뚫려 새어나오는 어려움들을 저희 부부 둘이서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든 죽을 노력을 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집안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남편에게는 그러한 상황 모두가 자신의 탓으로 생각되었나 봅니다. 항상 저에게는 힘들어도 웃는 얼굴이라 남편의 그늘짐을 미처 알지 못했는데 남편은 어느 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힘들어도 평생을 옆에서 있어줄 것 같았던 든든한 남편이 제 곁에서 사라지자 저 또한 세상을 놓고 싶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남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을 두고 저마저 세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못하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회로 나가야 했어요. 그 다음은 떠올리기 싫을 정도의 고생들로 가득합니다. 밑바닥 인생을 산다며 갖은 무시와 수모를 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정신을 차린 듯한 아들은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위안 삼아 살아가게 되었죠. 절대 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형편은 시간이 흘러가며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졸업하며 곧바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제 고생을 일찍이 끝내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고맙게도 제가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들은 사업을 잘 꾸려나갔고 사장님 소리까지 들으며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닮은 건지 저에게도 무척이나 잘해주는 효자였어요.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던 저를 끌고 집으로 데려와 제발 좀 자신을 위해서라도 쉬어달라 했고 그런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집안에서 팔자 좋게 여유를 부리게 되었죠. 그런 아들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행복했지만 그런 저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사업에 몰두를 해서 그런 건지 아들은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사업도 그만치 잘 되고 있으면 이제는 아들이 눈길을 돌려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하면 아들에게 부담감만 지어주는 것 같아서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홀로 늙어가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다며 자신이 만나는 상대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만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도 막혔던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야 아들이 좋다면 누구라도 좋았고 그나마 바람이 있다면 착하기만 하면 되었죠. 얼마 뒤 기대하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자라오며 받은 사랑도 많아 보였고 또 그만큼이나 받은 사랑을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아이였어요. 밝고 명랑하면서 예의도 차릴 줄 아는 현진이를 첫 만남에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 며느리감으로 점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죠. 왜 곁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요. 현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구김살 없던 현진이는 제가 귀찮고 힘들지도 않은지 결혼 전부터 제 옆에 착하고 달라붙어 저를 살뜰히 챙겨주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챙겨주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부터 며느리들도 귀찮아할 일들을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해주었죠. 예, 현진아, 내가 뭘 좀 검색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 휴대폰 엄청 좋은 거네요. 이거 카메라 화질도 좋은 건데 사진도 많이 찍고 하세요. 휴대폰이 좋으면 뭐하냐. 만질 줄을 모르는데. 아들 녀석이 괜한 곳에 돈을 써서 말이야. 어머님께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휴대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지 사실 예전 휴대폰보다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카메라도 사용할 겸 저랑 어머니랑 데이트하러 놀러도 가요. 아휴, 이제 와서 내가 뭐 한다고 이걸 배워.
그리고 바쁜 너를 귀찮게 하기 미안하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제가 정식으로 며느리 되기 전에 점수 좀 딴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놀아주세요. 네? 젊은 사람 입장에서 늙은 사람이랑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 현진이도 제가 답답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제 곁에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하게 출퇴근을 하며 하늘이 예뻤다, 꽃이 폈다 등등 제 생각이 났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고 아들에게 물어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현진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돈되는 분들께서도 성품이 인자하고 넉넉한 분들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면서 뵙는 내내 존경스러울 정도였죠. 그리고 현진이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그 점이 더 인상 깊었고 현진이를 더 마음에 들게 된 이유였죠. 현진이 부모님께서는 없는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셨고 현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라준 아이였습니다. 저 또한 한순간 형편이 어려워져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늘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현진이가 더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현진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은 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들과 현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저를 생각해 같이 살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 결혼하고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저 키우신다고 고생만 하셨는데 결혼했다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떠날 순 없잖아요. 현진이에게도 다른 건 전부 양보해도 그것만은 이해해달라고 말했었고요. 아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가정 꾸렸으면 당연히 둥지를 떠나는 거지. 나는 혼자 지내도 지금과 별다를 것 없으니 내 걱정 말고 너희들 생각만 해라. 그러진 않겠지만 이왕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으로 가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테니. 어머니, 제가 민우 씨가 말했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다고 먼저 말했어요. 민우 씨 말처럼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또 가족 다 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아서라, 사돈들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아들 둔 부모만 부모니? 딸 가진 부모도 똑같은 부모다. 뭐든지 공평하게 해야지. 너희가 이러면 내가 사돈분들 뵐 낯이 없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같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같이 계시면 이런 생각 하지 않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재미있게 같이 살아요. 저 살림하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지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만 저도 제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어요. 애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고 늙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들끼리 행복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뜻을 꺾지 못하고 아들네와 저는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죠.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을 즐기려면 자기들끼리 행복할 시간도 부족할 아이들이 홀로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하루 걸러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또 왔어? 요 며칠 전에도 와놓고 뭐 한다고 찾아오니? 나 찾아올 시간에 너희들끼리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라니까. 외식할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요. 저번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간 것인데 먹자마자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머님. 그 뒤에도 말로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렸다고 했지만 앞팻말은 다 핑계고 혼자인 저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게 좋은 인상을 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제게 관심을 쏟아주었어요. 그런 현진이가 고마워 저도 아이에게 챙겨줄 게 없나 항상 주변을 둘러보았고 아이가 좋아하거나 도움될 만한 것들을 선물하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움직이는 것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또 행복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젊어지는 것 같다며 한 소리씩은 하곤 했습니다. 아마 행복에 겨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며느리 현진이와 저는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하며 챙겨주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보다는 사이좋은 딸과 엄마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게 고령이시던 사돈 두 분께서 세상을 모두 떠나시게 되자 마음 둘 곳이 없었던 현진이는 저와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아이를 더 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현진이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슴에 묻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잘해오던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믿고 의지하던 공동창업자 한 명이 회사 자금을 가지고 숨어버린 겁니다. 아들은 자신이 쌓아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필사적으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찾아가 간절히 빌기도 했고 야간에는 일을 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융통할 수 있게 노력했어요. 임신 준비를 하며 집안에서 쉬고 있던 며느리도 아들을 도와 똑같이 야간도 일을 했죠. 저도 지켜만 볼 수는 없어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직접 자기 목숨처럼 아껴오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사업에 실패하자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혹여 아들 또한 세상을 떠난 남편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들의 집으로 출근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은 술에 빠져 폐인 같은 생활을 이어갔어요. 민우야, 너 정신 차려야지. 아직 네 나이가 몇이라고 겨우 한 번 넘어진 걸로 이렇게 좌절을 해.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항상 경계에 경계를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요. 그런데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을 줄 몰랐어요. 같이 정상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자고 했던 놈이 돈 가지고 도망갈 줄은 몰랐다고요. 상처가 깊어 보였던 아들이었지만 저와 현진이가 곁에 있다면 분명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돌보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그 책임을 현진이가 지게 되었죠.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 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돈을 모아야 한다며 며느리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고마우면서 가엾기도 해 저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제가 다시 청소일이나 잡일을 구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러다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아니다. 이래봬도 평생 일로 다져진 몸이야.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쉬는 날에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쉬기만 해라. 서로 고생하며 챙겨주는 그때 저와 며느리는 그 관계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이 다시 이전처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귀농을 하겠다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저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요. 근데 더는 경쟁밖에 없는 이 도시에서 재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귀농을 하려고요.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는 떨어져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자급자족하며 행복하게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늙은 어미 찾아와 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며느리와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더군요. 고생한 아이에게 무엇 하나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떨어져서 지내게 된 지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아이들이 시골로 내려간 뒤에는 하루하루가 심심했던 탓에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또한 역시 일찍이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 때문에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계를 확인해보니 모두가 잠들어 있을 새벽 시간에 요란한 소리가 우리 집 전체를 울리고 있었죠. 급히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집 현관문을 때리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경찰에 연락할 생각을 하면서 인터폰을 켜보았는데 글쎄 우리 현진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건지 흙투성이에 찢어진 옷으로 헐떡이고 있더군요.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쓰러지듯 현관문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실제로 마주하게 된 현진이의 모습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과 흙투성이는 물론이고 온몸은 땀범벅에 작은 상처들이 여러 곳에 나 있었죠. 거기다 신발까지 신지 않아 발 전부가 상처투성이었어요. 현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 꼴은 이게 다 뭐고? 사고라도 당했어? 너가 이 모양인데 민우는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 민우 씨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우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니. 그 사람에게 절대 저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그 사람에게 죽다 살아났다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고 찢어진 옷에서 무엇인가 뒤져 저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전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짓들이 여기 전부 담겨져 있어요. 예, 현진아! 정신 좀 차려봐! 현진아! 제게 검은색 물건을 건네준 현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정신을